안녕하세요. 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30살이 된 여자예요. 전 4년 전 이혼했습니다. 2년 동안 이혼 소송으로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혼자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어요. 운이 따라줘서인지 사업이 괜찮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남 부러울 것 없이 수입도 생기고 있고요. 돈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릴 일 없을 만큼만 제 용도로 쓰고 일부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쓸 노후 비용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기부하고 있어요. 뭐 기부한다고 해서 제가 선하거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전 돈에서 풍기는 그 악취를 참지 못할 뿐이에요. 돈이란 게 은행에 있을 텐데 어떻게 악취가 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제 코로 맡는 냄새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한 거예요. 전 제 6년의 결혼 기간 동안 인간이 어디까지 돈 때문에 추락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제 눈으로 봤거든요. 여러분은 돈이 좋으세요? 전 돈이 싫어요. 아니, 정확히는 돈으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 욕망에 밑바닥을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돈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저도 돈 때문에 미쳐버릴까 봐서요. 썩은 인간들이 돈의 맛을 보면 어디까지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만날 당시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10년을 넘게 한 직장에서 일을 했네요. 그래서 인정도 받고 직급도 높았어요. 당시 제가 36살이었는데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었죠. 20대의 젊은 시절에는 몇 번의 연애를 해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성과의 연애보다는 일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결혼 상대가 없었죠. 그냥 이번 생제게는 결혼 수가 없나 보다 생각하며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것이었죠. 남편은 저희 디자인 회사에 제품이나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하던 고객이었어요. 시안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하다가 눈이 맞아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디자인 시안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말에도 연락하는 그 끈기를 보며 이 사람 자기 회사에 애사심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할 쯤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주인이 남편의 아버지,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제품 하나가 초대박이 나서 직원 서너 명 두던 작은 공장이 직원 100명을 거느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였어요. 꽤나 매출도 좋았던 회사였던지라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렇게나 부자였어? 라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연애 때 부자인 티를 안 했었거든요. 아무튼 친정 엄마는 제가 막차로 벤츠 탔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는 벤츠가 아니었어요. 지옥행 급행 열차였고요. 하여간 결혼할 때는 큰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이상 징후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결혼을 제가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깔끔한 옷차림에 인상이 무척이나 좋으셨어요. 말투 또한 대화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셨죠. 시어머니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진행하던 당시 49살이라고 하셨어요. 49살이시라고? 그럼 대체 민준 씨를 몇 살에 낳으신 거야? 19살. 19살이라니 그럴 리가. 아, 지금 어머니 새엄마야. 나 낳아주신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 고등학생 때 새 어머니를 만나셨어.
시어머니는 저와 고작 11살 차이 나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큰언니 같은 나이 차이의 분을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처신사날 시어머니의 말씀에 안심할 수 있었죠. 나는 선미 씨한테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 선미 씨도 나한테 며느리 노릇할 생각 말아요. 결혼하면 그냥 민준이 아내로 살아요. 내 며느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고 각자 인생 살자고요. 남남인 것처럼. 오히려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제 성격이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밖에 나가서 남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사색을 즐기는 걸 더 좋아하죠. 제가 타인의 생각을 금방 알아내고 그에 맞게 눈치를 잘 보는 성격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해도 그저 고부관계의 선만 지키며 각자 인생을 살자고 말씀해 주시니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도 좋더라고요. 오히려 딸과 엄마처럼 자주 만나고 쇼핑도 하고 밥도 함께 먹으며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면 제가 더 불편했을 겁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엄마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아랫사람인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주며 즐거운 척 가면을 써야 하는 거죠. 가면을 써야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소모하게 될 에너지는 엄청나겠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남처럼 지내자니 저로서는 땡큐였어요.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을 진행했어요. 상견례에서도 그저 평범하게 서로 양보하며 좋게 지나갔죠.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댁에서 살자고요. 제정신이야? 나 우리 엄마랑도 자주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라서 집 나와서 자취하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 시댁을 들어가라고? 나 못해. 그냥 못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우리 딱 5년 정도만 합가해서 살아야 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당시 시아버지 연세가 60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에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은퇴를 원하셨어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뭐 하러 자기가 회사 일을 하며 골머리를 썩여 하냐는 거였죠. 더 늙기 전에 여행도 다니시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말이었죠. 다만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대해 배워야 하니 그동안 한 집에서 살며 같이 회사 운영을 하자는 게 시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엄청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꼭 해야 한다가 아닌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주의였어요. 절대로 시집살이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척이나 저를 설득했습니다. 길어봐야 5년이라고 했죠. 그 이후 시아버지 회사에 새로운 CEO로 취임하고 당당하게 분가를 하자는 남편이었고요. 결국 남편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싫은 일이라고 해도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게 저였으니까요. 5년간의 시집살이 약속을 제가 지켜만 준다면 남편이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제 결혼 생활이 화창한 봄날이 아닌 눈보라치고 한파주의보가 내린 겨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인물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시누이에게 말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시누이가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시누이는 제가 결혼할 때 32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딱히 하는 게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라고 했죠. 그런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시집살이를 자청하다니 대단하신 며느님이시네. 뭐 부자하더니 어쩜 그리 둘이 똑 닮았는지. 돈이 좋긴 좋지? 시부모 멀면 멀수록 좋다는 요즘 신세대 며느님을 시집으로 제 발로 걸어오게 하니. 그치, 오빠, 아가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민준 씨 때문에 잠시 들어와 살기로 한 건데, 오해를. 경영 수업? 그러니까 너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야. 벌써부터 아버지 회사나 꿀꺽 하려고 욕심들을 부리니까. 아유, 저 얼굴 봐. 탐욕이 가득하네. 이 집의 자식이 오빠 말고 나도 있는데 왜 오빠가 아버지 회사를 무조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초면에 반말을 찍찍하는 모가 제대로 돌아간 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시집에 들어가니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남편과 시누이의 말이 달랐어요. 남편은 본인이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말을 했지만 시누이는 다른 말을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꺼져라. 하다 이제는 내 아빠 회사도 말아 먹으려고 그러니? 내 아빠가 미쳤냐.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게. 너는 그냥 주는 용돈이나 따박따박 받고 밤마다 나가서 남자나 꼬셔서 놀아.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인생이니까. 와, 결혼 진행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시집살이 첫날 딱 보고 말았죠. 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놀라서 방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개라고 하지만 남에게도 말 못할 독설을 퍼붓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며느리 앞에서요. 어머님, 원래 말씀을 저렇게 하셔?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미안해. 사실 어머님도 저렇게 말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긴 하다만 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니긴 하지. 어쨌거나 5년만 참아줘. 회사만 물려받으면 당신이 나가지 말자고 해도 내가 이 집 나갈 거니까.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삼수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간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도 안 하고 별다른 일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가 시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의상 샵을 차려준 거였죠. 시누이가 워낙 옷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그 의상샵을 시누이는 단 반년 만에 말아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시아버지를 졸라 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카페도 반년 만에 똑같이 말아먹었고요. 문제는 시누이의 정신 상태였어요. 그렇게 가게를 말아먹으면 부끄러움이라곤 있어야 했는데 미안함이라곤 조금도 없었고 그저 시아버지에게 또 가게를 차려달라고 조를 뿐이었죠. 그냥 집에 돈 많이 생겼다고 신나서 돈 쓰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연달아 2번의 사업을 말아먹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2년간 시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또 3번째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꽤나 큰 공장형 빵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앞서 실패한 사업과는 규모 자체가 다른 사업이었고 워낙 요즘 유행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자금도 많이 들어갔기에 적당히 운영만 잘해도 실패는 없을 만한 사업이었는데 이것 또한 시누이가 1년 만에 말아먹은 것이었습니다. 3번의 사업을 모두 말아먹은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 했어요. 바로 시누이의 게으름이었죠. 사업만 열어두고 직원 뽑아서 사장 놀이만 했지 직원 관리라든가 가게 관리는 전혀 안 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망하는 건 뒤따라오는 수순이었죠. 마지막 사업을 말아먹은 게 제가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이었고 그 전부터 사이가 소원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 일로 개와 원숭이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진짜 아버지 회사는 내가 물려받아야 돼. 민영이가 물려받으면 정말 1년 안에 아버지 회사 문 닫을 거야. 당신이 도와줘. 부탁해. 나 아버지 회사 지키고 싶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날선 대립을 보고 저는 이거 사기 결혼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더군요. 무엇보다 시누이의 경영 능력이라면 정말 남편 말처럼 1년은커녕 반년 안에도 시아버지 회사를 말아먹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도와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누이가 집을 나갔거든요. 시어머니와 날선 대립을 하던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고 단 2주일 만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며 제게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어요. 잘들 사세요. 나는 이제 이 콩가루 집안 떠납니다. 이렇게 새언니가 이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두고 봐요. 나중에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한 푼만 달라고 피눈물 흘릴 테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누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꿔버리고는 저희와의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그쯤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안의 시누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큰 처녀가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만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제가 다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시댁 식구들 모두 괜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누이가 사라지고 집안의 평화가 좀 찾아왔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말한 것처럼 시아버지와 출퇴근을 같이 하며 경영 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외부 활동을 하시는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셨죠. 저야말로 심심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며 회사를 그만두었기에 혼자 집에 있는 처지였고, 결혼 당시 제가 38살이라 임신이 시급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 아무도 제게 임신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게는 오히려 관심도 없어 보였죠. 그저 제 스스로 마음이 조급했는데 인터넷에 노산을 검색해 보니 여자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임신을 하면 기형아 출산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40이 되기 전에 임신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 기미가 안 보였죠. 그래서 재빠르게 난임 병원을 찾았어요. 자연이 되겠지 하며 기다리기엔 제 나이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난임 병원에서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 정자 활동성이 너무 안 좋아요. 정상 정자 수도 적고 정자 자체도 적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어렵고 혹시 임신이 되더라도 90% 이상 확률로 유산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원래 남자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임신 능력은 젊을 때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동갑인 남편은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조마조마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 제게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자신 때문에 헛수고였다고요. 제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시험관 시술을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험관을 진행했죠. 병원에서 나오는데 길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눈이 가더라고요. 저 귀여운 아이를 저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지면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저도 기왕이면 예쁜 쌍둥이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거였죠. 그토록 아이를 원했고 시험관 시술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임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금방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3년에 걸쳐 노력을 했고 제 결심과는 무관하게 저는 41살의 나이가 돼버렸죠. 이쯤 되면 임신을 해도 걱정이 되는 나이였어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사무 빌딩 2층, 3층, 4층, 3개 층을 통째로 쓰고 있어요. 따로 사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으시죠. 회사 규모가 커진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운 좋게 아이템 하나가 잘 팔려서 갑자기 커진 회사라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 빌딩 1층이 교회인데 그곳에 베이비 박스가 있었어요. 베이비 박스라고 아시나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원치 않는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유기해 죽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죽일 거라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베이비 박스에 넣어서 아이라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베이비 박스들이 늘기 시작한 거였죠. 그 베이비 박스가 저희 시아버지 회사 1층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남편이 베이비 박스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게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누구는 그토록 아이를 원해도 못 갖는데 누구는 저토록 소중한 아이를 버린다고. 물론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엄마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저 못 가진 자의 투정이나 실컷 부리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아이가 너무 예뻐. 선미야, 잠깐만 와서 보고 갈래? 남편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교회 목사실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자고 있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제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어요. 멍하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너무 예쁘지? 새벽에 내가 가장 처음 발견했어. 운명 같아 보이지 않아? 응, 너무 예쁘다. 아가, 엄마는 어디 있어? 어쩌다가 너 혼자 이렇게 있니? 잠깐만, 그것보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면 면역이 약할 텐데 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감기라도 옮기기라도 하면.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남편분이 이 아이 입양을 희망하셔서 저희가 시설에 아직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은 했지만 입양을 생각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 아이를 보고 첫눈에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고요. 난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잘 모르겠어. 목사님, 일단 시설에 연락하시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하고도 상의해야 하고 시부모님께서도 아셔야.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만약 저희가 시설에 연락을 한다면 이 아이는 입양을 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명은 이랬어요. 정식으로 보육권을 맡겨지는 아이들은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맡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니 친권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친권이 포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져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조금의 돈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였죠. 베이비 박스는 말 그대로 거리에 버려져 죽을 수 있는 아이를 살리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입양을 도와주는 장치는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베이비 박스 옆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작은 방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이곳에 버린다면 1차적으로 자립을 도우며 아이를 포기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그게 안 되면 친권 포기를 받는 장소였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 베이비 박스에 두고 간 아이였어요. 당연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니 친권 포기를 받을 수도 없기에 입양도 불가능했죠. 그렇다면 이대로 시설에 연락을 한다면 이 아이는 다시는 입양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너무 절절해 하셔서 저희가 연락을 잠시 미루려고요. 여보, 제발. 이 아이 내 운명의 아이인 것 같아. 만약 이대로 보낸다면 평생 눈만 감아도 이 아이 생각이 날 것 같아.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교회 로비에 나와 앉아서 생각을 했죠. 제 나이와 남편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입양만이 방법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버려진 그 아이가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결정을 단 몇 시간 안에 결정하라니 혼란스러웠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회사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1층 교회에 먼저 들리셨는데 시아버지는 모든 상황 설명을 들으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시댁의 장손이 될 아이인데 입양아인 걸 시부모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가 원한다면 데려다가 키우거라. 이것도 인연인지 네가 함부로 이 아이를 다시 버린다면 이 아이는 하루에 2번이나 버림받는 거 아니겠냐. 어찌 알겠니? 너희 부부가 아이를 못 가지니 하늘이 불쌍하게 여겨서 내려준 아이인 줄. 너희가 데려다 키우면 나는 이 아이가 내 친손주라 생각하고 아껴주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아버지도 허락하셨어요. 밖에서 고민을 하다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친정 엄마는 반대를 하셨어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양에 대해 깊은 고민도 안 해보고 결정하는 거라 우려를 하셨어요. 무엇보다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에 따른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기에 걱정을 많이 하셨죠. 다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저를 응원한다고요. 그날 저녁까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어차피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만이 방법이 없으니 제 눈에 들어온 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고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입양을 결정하자 남편이 뜰 듯이 기뻐했어요.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처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출생신고도 저희 부부 앞으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토록 원하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1살이었어요. 이후 아이는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온 이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남편도 굉장히 좋아하며 그 아이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의 손자처럼 대해 주셨고요. 어떠한 차별도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시큰둥해 하셨습니다. 워낙 가족 일에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라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 지 2년이 흘렀을 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51살이었어요. 젊으신 나이였고 외모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더 젊어 보이고 싶으신 건지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옷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입기 시작하셨고 몸매를 부각하는 딱 붙는 옷들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헬스장도 다니시기 시작하셨죠. 운동에 진심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가셨고 다녀오시고 나면 무척이나 인자해지셨어요. 원래 저한테 차가우신 분인데 말 한마디를 하셔도 따뜻하게 해주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과에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이야 젊고 예뻐지고 싶어 하는 여자의 기본 욕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형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무쌍꺼풀에 눈만 큰 스타일인데 쌍꺼풀 수술을 시작으로 코 수술까지 하셨죠. 가뜩이나 날카로운 인상의 시어머니셨는데 성형수술로 더 무서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어느 날은 가슴 확대 수술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마른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슴이 많이 빈약했는데 과감하게 D컵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는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고 최근 2년간 부쩍 싸움을 많이 하시는 시부모님이었죠. 곱게 늙어야지. 그렇게 추하게 늙어서 어느 날 버림받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요. 우리가 서로 걱정해 줄 사이가 이젠 아니지 않아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요. 정말 시댁은 살얼음판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나날이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서 분가를 하자고요. 그때가 시집살이를 한 지 5년째였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제 충분히 경영 수업도 했잖아. 회사 물려받고 우리도 어서 분가하자. 심장 떨려서 여기서 못 살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곧 내가 대표가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반년 안에 회사 공식적으로 넘겨주신다고 했거든.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이랑 한 약속도 꼭 지킬게. 드디어 분가를 한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뻤어요. 지난 2년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날선 대립에 저까지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벌떡 일어설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육아 스트레스도 꽤나 받았고요. 그리고 그쯤 오랜만에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카페에 들려 그동안 근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여동생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어요. 언니, 시댁에 별일 없지? 사돈 어르신들은 잘 지내시고? 별일은 없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 매일매일 원수처럼 싸우셔. 그래서 어서 분가하고 싶어. 그렇구나.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장면을 봐서 언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뭐? 한참을 뜸들이다가 여동생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있는 걸 보았다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있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 젊은 남자와 향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가슴 수술까지 하셨구나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잠깐만, 당신 알고 있었어?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모르긴 몰라도 저러시는 거 지금이 처음이 아닐걸.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이 있었어. 시어머니께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는 남편의 말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렇다면 시아버지도 아시냐? 는 말에 대충 아신다고 하더군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 고하니 서로 남처럼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부부인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제게 중요하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며 제게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죠. 일단 여동생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편에게 들어 대충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대체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난 것인지 저보고 한번 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난처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무서운 표정으로 엄하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께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 동선을 살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다니시는 헬스장을 알아내서 저도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저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왜 자기 따라다니고 그래? 그래서 최근 육아 때문에 운동을 안 했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운동을 등록한 거라고 둘러댔죠. 시어머니께서 엄청 눈치를 주셨지만 저는 모르는 척 제 운동만 열심히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주시했고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와 지나치게 친근한 한 남자 트레이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데스크에 붙어 있는 트레이너 사진을 찍어 동생에게 보냈어요. 어머니를 따라간 남자가 이 남자가 맞냐고요. 맞아. 몸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남자야. 어떻게 찾았어?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헬스장을 등록하시고 운동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니면 운동을 하시다가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시어머니 내연남의 정체를 알아냈지만 시아버지에게 어찌 말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못 믿어왔는지 따로 사람을 하나 쓰셨더군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내연남의 정체를 알아내셨어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시어머니의 바람 증거 사진이 아주 한가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심하지도 않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으셨고 박쥐 같은 년 집 앞 헬스장도 아니고 차 타고 10분 거리 헬스장 따라올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다 말한 거지? 자신의 바람이 들키자 바로 저를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 집을 나가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내가 이 집을 왜 나가? 이 집에서 나만 미쳤어?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 누가 제일 미친 건지 닦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제일 정상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쉼없이 하셨어요. 젊은 남자와 외도를 한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인간답고 정상이라고 하셨죠.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뺨을 냅다 후려쳤어요. 평소 인자하고 조용하신 아버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았죠. 걔 안 나가? 이 헛소리 짓거리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아이 낳아서 살려면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는 게 당신 신상에 좋아 알아? 아이를 낳아서 살라는 시아버지 말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사진들을 보고 그 말을 이해했죠. 산부인과 기록과 사진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흥신소를 통해 구한 자료 같아 보였어요. 세상에 시어머니는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 헬스 트레이너인 내연남의 아이를.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50을 훌쩍 넘긴 나이였던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 나 임신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나가라 이거지? 그래, 좋아, 나가줄게. 내 돈이나 챙겨둬. 시어머니의 임신 소식만큼이나 시어머니의 반응도 대박이었죠. 바람 피우고 내연남 아이까지 임신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다 했죠. 그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짐들을 챙기셨어요. 옷과 가방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용 캐리어 3개나 준비를 하시더군요. 나도 이 미친 집 구석에서 더 이상 살 생각 없었어. 이 집에 있으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해.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어. 재산 분할이나 확실히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짐을 챙겨나가 버리셨어요. 중간에 제가 어찌할지 몰라 하다가 집을 나가시는 시어머니 짐을 들어다 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네가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이냐? 솔직히 어머님께서 외도를 하셔서 아이까지 임신을 마냥 좋게 보이진 않죠. 내가 볼 때 나보다 네가 더 미친년이야. 너는 멍청한 거냐?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쌍인 거냐? 내 팔자도 참, 네가 보기에 내가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내 시아버지랑 남편은 폐기물 처리여서 온콜 택시를 타고는 가 버리셨어요. 제 남편과 시아버지가 바람나서 아이까지 임신한 자신보다 더 쓰레기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묻지도 못했죠. 그날 밤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역시나 별 관심 없다는 투로 예정된 수순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레기라고. 참, 나 어이가 없네.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할 말 없으니 아무 말이나 내뱉고 도망간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시누이가 나타났습니다. 짐가방을 들고는 이제 시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겠다며. 그 여자 조용히 나갔어? 네. 누구요? 당신 시어머니 모자란 거야? 아니면 연극을 하는 거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막말을 하는 시누이였어요. 이 집 시누이가 아니었다면 이미 저한테 머리채를 잡혀도 100번은 잡혔을 텐데 꾹 참았죠. 그러더니 다시 집안을 시끄럽게 했어요. 시누이가 온 이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서 분가하자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죠. 남처럼 지내던 시어머니와는 한 집에서 살만했지만 저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누이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요청에 남편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한 달 뒤 정식으로 회사를 물려받는데 그때 분가를 하자고요. 그 전에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 마음이 변해서 시누이에게 회사를 줄 수도 있다나요. 그동안 시누이가 해온 행동이 있으니 절대 시아버지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꽉 잡혀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빠가 아빠 회사 물려받는 거 인정할게. 회사 줄게. 대신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가게 하나 차려줘. 또 가게를 차려달라는 시누이의 요청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시아버지께서 크게 한 소리 하시고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해온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또 가게를 차려주신다고. 아버님, 시누이 대한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또 가게를 차려주셔? 제 말에 남편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당신한테는 시누이, 아버지한테는 딸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마.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그냥 입 다물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려주셨습니다. 규모도 크고 목도 좋은 곳에 있는 식당을 인수해 주셨죠. 아무리 시누이가 게을러도 망하기 어려울 가게로 그걸 보고 있자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시누이가 제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버렸죠. 어쨌거나 시누이에게 가게를 차려준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시누이도 큰 가게를 얻어 만족했는지 불만을 갖지는 않았죠. 그리고 저는 집을 받았어요. 분가할 집을 제 명의로 얻는 것이 시집살이의 조건이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과 합의를 했어요. 남편이 정상적으로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5년간 시집살이를 하는 조건으로 분가를 할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요. 그 일로 시누이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물려받는 날이요. 거의 1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모아두고 대표 취임식을 했습니다. 큰 강당을 빌려서 진행을 했죠. 저희 가족도 모두 참석을 했어요. 진행자가 취임식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행사 도우미가 취임식 순서지를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아이, 저런 걸 미리미리 해야지. 식 중간에 돌리면 어쩌자는 거야? 직원분이 깜빡하셨나 봐요. 좋은 날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그렇게 얼마 안 가 전 취임식 진행 순서지를 받았죠. 그리고 진행자가 취임식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서지를 받아든 시아버지께서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순서지에는 취임식 내용 말고도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입양한 아들 준호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담긴 내용이었죠. 준호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시아버지의 폭로글은 이랬어요. 시아버지와 젊은 회사 경리가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리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경리는 시아버지에게 그걸 빌미로 돈을 뜯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즉 제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니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연녀인 그 경리에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낳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내연녀는 큰 돈을 주겠다는 시아버지의 제안에 이를 수락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시아버지 회사가 있던 1층의 교회 베이비 박스에 넣고 도망을 간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를 입양한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거래였습니다. 시누이 때문에요. 남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물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안을 한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사생아를 베이비 박스에 넣어둘 테니 저를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 그 아이를 입양하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동생인 그 아이를 자식처럼 키워보라는 시아버지의 말이었죠. 그 조건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었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받는 것에 눈이 돌아버려 이 상상도 못할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대표 취임식 순서지에 있는
폭로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런 비인륜적인 회사에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겠죠. 뒤로 제 남편과 시아버지 욕을 할지언정 따박따박 월급이 나온다면 그만둘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 회사는 하나의 상품으로 초대박이 나서 급성장한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운이라는 게 계속 좋을 순 없잖아요. 이후의 회사 경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덩치만 키웠지 내실이 없었어요. 회사는 이후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정에 대한 폭로도 함께 있었죠. 실업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음 달, 어쩌면 운이 좋으면 다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까? 폭록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귀였어요. 시아버지는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고 남편은 쏟아지는 비난과 회사 사정에 대한 폭로가 사실이냐는 직원들의 항의가 섞인 질문에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분가한 제 집으로 돌아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과 함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저 폭로글은 바로 제가 쓴 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바로 시누이가 집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시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제 아이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애가 참 못생겼다. 피는 못 속이나 보네. 절대 못생긴 걸 보니 제 아들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하니 순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곧 분가도 할 마당에 확 엎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아들을 입양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고 있다 생각했죠. 제가 아들을 입양했을 당시 시누이는 완전히 사라져서 연락도 안 되었을 때니까요.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입양 사실을 아냐고요. 남편은 자신은 말 안 했다고 모른다고 대답해 주었죠. 그래서 시누이는 제 아들이 저희 부부 친아들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꼭 닮았다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왔죠. 그때 당시 저도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어째 박서방이랑 똑같이 생겼다니 신기하다. 그러게 완전 똑같이 생긴 붕어빵이네. 입양한 제 아들 준호가 커가면서 남편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친정 엄마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도 안 닮았다. 예, 어쩜 내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어? 사실 입양한 아들 준호를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가슴으로 낳은 제 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커가면서 점점 제 남편과 똑같은 모습으로 커가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주며 키워 닮아가나 싶었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남편 몰래 친자 검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나 몰래 밖에서 아이를 가져놓고 베이비 박스에 넣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연 임신은 커녕 시험관 아기도 가질 수 없는 정자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친자 검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유전적으로 남편과 많이 일치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친족 관계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하지만 유전적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이일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 결과 놀라운 답을 얻었습니다. 입양한 내 아이가
시아버지 아이였다는 사실이요. 처음에는 남편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속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아버지 내연녀를 찾았습니다. 분명 아이를 낳아준 시아버지의 내연녀가 있을 테니까요. 돈이 좋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아낸 방법으로 저도 시아버지의 내연녀를 찾았죠. 한 달도 안 되어서 흥신소에서 시아버지 내연녀를 찾아주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회사 경리였어요. 그 여자를 만나보려고 회사 내에 있는 경리에 이력서를 뒤져보았습니다. 집 주소와 연락처를 보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먼저 경리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신우이와 일치했습니다. 나이도 신우이와 동갑인 나이였고 신우이와 동창인 사람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죠. 그리고 입사한 날짜도 신우이가 집을 나간 뒤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 촉이 말했죠. 배우로 신우이가 있다고요. 그쯤 되니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기 전 제게 말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허름한 투룸에서 살고 있으셨어요. 이제는 임산부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듯 배도 조금씩 나와 있었죠. 초라하게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당당하게 나가시더니 왜 이렇게 사시냐고요. 시어머니는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이혼을 해줄 리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 해줄 리가 없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유책 배우자였던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도 외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만들어 두지 못한 멍청한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 내연녀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하시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제 말에 바로 반색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내연녀인 그 경리를 압박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내연녀인 경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경리가 시아버지의 아이까지 낳아줬으니 한몫 단단히 챙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의외였죠. 경리는 저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자 엄청 놀라는 모습이더라고요. 경리에게 바로 말했어요. 당신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고요. 제가 입양한 아들도 시아버지와 당신의 아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처음엔 시아버지 내연녀인 그 경리는 소리를 지르며 부정을 하더군요.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그때 제가 가지고 간 현금 5천만 원을 시아버지 내연녀 앞에 던져두었어요. 일부러 현금을 찾아서 가져갔습니다. 시아버지 내연녀가 눈앞에서 큰 돈을 보라고요. 그리고 말했죠. 시아버지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왜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냐고요. 사실을 말해주면 이 돈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제 완전히 망할 일만 남아서 그 약속 못 지킬 거라고요. 그리고 시누이 이야기도 했어요. 당신이 내 시누이랑 짜고 버린 일인 거 다 알고 왔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큰 가게까지 시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이 곰팡이 천국 지하 단칸방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내연녀와 시누이가 무슨 관계일 거라는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던져본 말이었죠. 미끼였던 거죠. 곧 망할 거라는 말도 큰 근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간 효과가 컸습니다. 제대로 말 안 하면 시어머니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뜯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위자료 물어주면 어디 가서 살 거냐고요. 대신 솔직히 말하면 소송은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 동의하셨고요. 그러한 협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 말에 갑자기 그 격리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집 물건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참을 이성을 잃고 발광하던 격리는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사실을 말해도 시아버지에게 비밀로 해달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에게 받을 자신의 몫을 생각하는 격리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 아이를 입양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면 현금 5천만 원을 두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는 그날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 남편 대표 취임식에 적은 내용과 신우이의 추악한 짓거리를 격리 아가씨가 말해 주었죠. 처음에 사모님 시아버지를 유혹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민영이에요. 민영이랑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어요. 민영이가 자기 아빠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첩으로 살아도 큰 돈 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빚이 좀 많아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첩이 되려고 그 말을 들었다고요? 당연히 아니죠. 민영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장님, 총애를 받으면 잘하면 제가 안주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피임 안 했어요. 제가 임신하면 이혼하시고 저와 재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참 멍청한 발상이었어요. 신우이는 자신의 친구와 시아버지가 내연 관계가 되고 총애를 받게 된다면 시아버지를 협박해서 재산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가게를 얻기도 했으니 어느 정도 성공은 한 거였네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몰아내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내연녀가 임신을 하자 시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제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만 달라는 제안이었고 대신 큰 돈을 주겠다고. 민영이는 물론이고 사모님 남편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하는 날 제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간 사람이 사모님 남편분이거든요. 그리고 제 돈은 사모님 남편분이 주시기로 했어요. 자기가 대표가 되는 날 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돈을 못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 집에서 저만 바보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물론 신우이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 집 인간들은 돈 때문에 다들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나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죠. 어질어질한 게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죠.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의 추악한 행태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건 시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로또 맞듯 대박이 터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해 주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폭로를 준비한 게요. 남편이 대표 취임할 때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그냥 이혼하고 끝내기엔 제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제 별명이 순백의 광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얀 것처럼 멍청해 보이고 착한데 돌아버리면 미친년이라는 뜻으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맞다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 눈치도 잘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려도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제가 착하다고 말을 하곤 했죠. 남편도 그런 점 때문에 저와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 절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저 절대 건드리는 사람, 절대 곱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다. 누가 절 때려서 살이 찢어지면 절 때린 놈 뼈를 분질러야 속이 풀리는 더러운 성격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심하게 왕따를 주도하며 제 친구를 괴롭히는
남자애였는데 제가 그 남자애를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때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 의자에 순간 접착제 2통을 다 부어두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의자에 앉은 남자아이는 옷은 물론 다리까지 의자에 붙어 병원까지 의자를 붙이고 실려갔죠. 중학교 때는 제가 컨닝 답지를 안 보여줬다고 저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절 죽어라 때린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너무 맞아서 코피 터지고 말도 아니었죠. 저 그 다음날 쉬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그 여자애한테 유성 페인트 한 통을 다 퍼부었습니다. 덕분에 그 친구 중학교 내내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고 긴 생머리는 삭발을 해야 했죠. 저도 알아요. 제가 착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한 제 폭로와 함께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했는데 2년이 넘게 걸렸죠. 정이 너무나 많이 든 아이는 시댁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어린 아들이자 제 도련님이었던 그 아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법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나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작은 변화가 큰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제 폭로가 그 나비 효과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추악함을 모두 폭로하고 나니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한 건 시아버지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애사심이 사라진 거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자는 마음이 사라지더니 능력 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 줄퇴사 소문과 시아버지의 더러운 행각이 거래처 사장님들 귀에도 들어갔죠. 오랫동안 진짜 비즈니스를 한 사장님들은 시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나 봐요. 시아버지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래처 사장님들이 시아버지를 손절하기 시작했죠. 거래를 끊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폭로글에 적은 것처럼 시아버지 회사는 재정적으로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거래도 끊기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줄퇴사를 하니 버틸 수가 있나요? 시아버지 회사는 남편이 물려받고는 1년을 못 버티고 망했어요. 운이 좋아 급성장을 했는데 그 뒤를 실력으로 받쳐주지 못한 거였죠. 결국 회사를 살리겠다며 시누이 가게까지 처분하면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회생은 불가능했어요. 세금조차 낼 여력이 없어 시아버지 집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이혼 후 2년쯤 흘렀을 때 제가 시댁 사람들 근황을 일부러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 인간들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해야 제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제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정부를 증거로 이혼에 성공했지만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아버지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헬스 강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살짝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헬스 강사를 찾으려고 아직도 미친 듯이 전국 헬스장을 돌아다닌다는 얘기였어요. 시아버지 정부인 경리는 결국 시아버지가 망해서 약속한 돈을 못 받자 시아버지를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누이와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 신고에 대응할 소송 비용도 없던 시아버지는 결국 벌금형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와서 지방 한 요양원에 있는데 그마저도 병원비가 밀려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그날 이후
어디서 이상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게 신우이가 생각한 위기 탈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피처를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성격이 보통을 넘는 사람이었다고요. 신우이와 결혼하고 죽도록 싸우더니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현재 단칸방에서 술에 절어 살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네요. 가장 중요한 전 남편 근황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흥신소 사람들도 전 남편을 찾는데 한참 걸렸죠. 그리고 알아낸 남편 근황은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돈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어디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전 남편, 결국 전 남편이 선택한 건 사기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큰 돈을 만질 방법이 전 남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기도 똑똑한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은 결국 돈도 못 만져보고 대구에서 잡혔다고 하더군요. 돈 때문에 사람 이길 포기한 시댁 식구들. 이제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전 참 궁금합니다.